올해 65세를 넘기신 분이나 곁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직접 겪게 될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75세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중풍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다만 세월 앞에서 몸이 조금씩 약해졌고 결국에는 남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편에 쓸쓸함과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다시는 그 새 길을 걷고 싶지 않다. 이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점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소중한 삶의 교훈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저희 채널 삶의 교훈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 어르신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된 이야기. 젊었을 땐 늘 이렇게 생각했지요. 나이 들면 자식들과 함께 살면 든든하고 외롭지 않겠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인데 혹시 우리 같이 지내볼까? 한참 망설이던 끝에 용기 내어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 신중구에 있는 3룸짜리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지요. 그 집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를 정리해서 제게 내주었습니다. 방은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곳이라 넓지는 않았지만 그저 가족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도 맛있었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잘 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세한 균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었을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생선구이를 하나 더 집으려던 순간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생선은 손자 머리 좋아지라고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다른 걸 드세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나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손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잘못 뽑았다가 손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 아무거나 뽑으면 고장 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니까 이해하려 했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니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수해 있을 때 기가 꽉 막히는 것처럼 주변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혹시 내가 불편을 끼치진 않을까?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손자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 안에는 이미 자리 잡은 생활 리듬이 있고 저는 그 리듬에 끼어들 수 없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는구나.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치열한지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그 빠른 삶의 흐름 속에서 노인이란 존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전에 이 집을 조용히 떠나기로 말이지요. 아들에게는 별다른 설명 없이 조금 더 혼자 지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가볍게 안도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저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다음 행선지인 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서로의 무게가 되어버릴 때 함께하는 것이 꼭 행복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2. 딸의 집으로 옮긴 이야기. 아들 집을 나온 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면 어디론가 다시 가는 것도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딸은 평소에 저를 살뜰히 챙겼던 터라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혹시 내 집에서 잠깐 지낼 수 있을까? 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형부랑 저랑 잘 모실게요. 그 따뜻한 말에 마음 한 뼘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오이안에 있는 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딸은 최대한 저를 신경 써주려 노력했습니다. 방도 깨끗이 정리해주고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역시 쉽게 달라지지는 않나 봅니다. 처음에는 조심조심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또다시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는 프로그램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륨을 조금 키웠던 게 문제였나 봅니다. 방에서 나오던 사위가 살짝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내 집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딸 몰래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변기 닦고 거울도 닦고 최대한 집안일을 도우려 애썼지요. 그러다 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청소업체 불렀어요. 아빠 힘드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은 분명 걱정이 담긴 따뜻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 어딘가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손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만 찾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쓸쓸했던 건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괜히 발소리도 죽이고 문 여는 소리도 조심하고 숨소리까지 신경을 쓰며 지냈지요. 아침 8시쯤 딸과 사위, 손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 같이 가자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옷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손에 따뜻한 보온병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문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저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삶 안에 나는 없어도 괜찮은 존재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따로 살아볼까 한다. 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가 좀 바빠서. 딸은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알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날 밤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은 잘못이 없다. 다만 이제 나는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3.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했던 이야기. 딴네 집을 나온 뒤 저는 다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 이왕 혼자 된 거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스스로 챙기며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군요. 하루 3번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 이렇게 벅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인스턴트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또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한 날도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간병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좀 들긴 했지만 안전이 먼저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며칠 뒤 인도네시아 출신의 젊은 여성 간병인이 찾아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였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성실했습니다. 첫째, 아침부터 삼시세끼 따끈따끈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둘째, 청소며 빨래며 빈틈없이 해주었고, 셋째, 약 먹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식 커리치킨을 만들어 주었는데 땀이 줄줄 흐를 만큼 매웠지만 맛이 참 좋았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식욕이 도내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믿어야 사는 거야. 앞으로 외롭지 않겠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늘 기대만큼 흘러가던가요. 3개월쯤 지나자 간병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9시가 넘어야 겨우 일어나고 아침 식사는 라면이나 식빵 한쪽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다 보니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한 번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겠지. 처음엔 이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보러 나간 간병인이 돌아올 때마다 장본 비용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던 것입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직접 시장에 가서 본 가격과는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적어둔 영수증과 가격표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았고 딸에게도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한눈에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은근슬쩍 아빠 카드도 손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지갑 속 은행카드를 꺼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참 서글픈 심정이었지요.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사는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힘도 예전만 못하구나.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기관에 연락해 간병인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텅 빈 집안에 남겨진 저는 텅 빈 채소 바구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을 부를 돈은 있어도 이제는 사람을 믿을 용기가 없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 끼를 직접 차려 먹는 것도 숨이 차고 바닥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는 며칠씩 쌓였고 세탁기는 돌아가는 날보다 멈춰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 절감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결심해야겠다. 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요양원에 들어갔던 이야기. 간병인을 보내고 난 뒤 집안은 그야말로 정적에 잠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내려앉고 쓰레기통은 비워낼 힘조차 없어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이따금씩 식사를 하다가도 어지러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했고 설거지하다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손끝에 힘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요양원에 가자.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 줄 순 없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말렸습니다. 형님, 요양원은 병원 같대요. 살기 힘들다던데? 아직 정정하신데 너무 이른 거 아냐?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디든 간에 지금처럼 쓰러져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는 지역 요양시설 몇 군데를 알아보고 결국 신광에 있는 중형 규모의 요양원으로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식사, 청소, 기본 간병 포함해서 약 1,300대만 달러.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 값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짐을 챙겨 함께 가줬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지요.
입소 첫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아빠도 나름 전략적으로 잘 지낼 테니.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요양원 생활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방은 3인실이었고 가운데 얇은 커튼 하나로 서로 공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나왔고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운동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옆자리 어르신은 90이 넘은 분이었는데 밤새 코를 고는 소리가 마치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끔 잠결에 시아야 도망가 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 어르신은 이를 심하게 갈아서 이를 갈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 밤새 뒤척이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침이 오면 6시가 되자마자 모든 조명이 켜지고 줄을 서서 혈압을 재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맛도 없는 죽 한 그릇, 마른 두부 반찬 한 조각뿐. 입맛도 마음도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낮에는 운동 시간이 컴펄서리였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체크가 됐고 다 함께 큰 음악 소리에 맞춰 억지로 춤을 추거나 체조를 해야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이 억지로 웃으며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함께 사는 것도 진짜 돌봄도 아니구나. 그냥 시스템 안에 맞춰 사는 거구나. 점심시간 닭고기 반찬을 하나 더 집었다가 옆자리 할머니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처음 왔다고 해서 더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쓴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렸다지요. 어느 날 세탁실에서 수건을 주워 썼다가 다른 어르신이 불쾌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셨죠? 억울했지만 그 눈초리 앞에서는 변명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요양원 생활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이 길어졌고 낮에는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나 결국 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복강버스를 타고 다시 제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집, 텅 빈 거실, 오래된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혼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돌아왔어. 당신도 나 여기 있는 게 더 좋겠지? 스스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 요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먼지가 쌓인 창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양원에서 느꼈던 답답함이나 외로움은 이 집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고 조용하지만 여기에는 내 시간, 내 공간이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불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아래 아내의 사진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리듬에 맞추지 않고 내 삶의 박자를 다시 찾아야겠다. 아들과 딸에게 배를 끼치지도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노후를 살아야겠다고 말이지요. 우선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큰 집은 이제 저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팔고 딸이 사는 곳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나 적당한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담한 이빨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시장, 약국, 병원이 모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긴급할 때는 딸이 곧바로 와줄 수 있는 거리. 정말 딱 맞는 조건이었지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들과 딸에게 남은 돈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 공부시키고 집 사라고 도와줄 때는 한치 망설임도 없었잖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야. 걱정 말고 받아라.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아이들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들 녀석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하더군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저녁 드셨어요? 손자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넷플릭스 깔아드릴까요? 심심하실까봐요. 그런 작은 관심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 스스로 홀가분해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새로 이사한 집의 첫 아침,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따끈한 두유 냄새, 갓 붙인 무떡 냄새, 세탁소 비누 냄새가 뒤섞여서 흘러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삶의 냄새구나. 커피 한 잔을 내려 작은 발코니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모두 제 마음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작은 공원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기엔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이 모여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체조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끼어 몸을 푸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니라 그저 너무 빨리 늙지 않는 것. 작은 목표였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점심때면 딸이 손수 준비해준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정성껏 받은 식사를 조용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곤 했습니다. 아빠, 약 꼭 챙겨 드세요. 저는 매달 딸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말아라. 이건 내가 사는 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다.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정말 까다로운 고객이야. 가끔은 손자가 찾아와 핸드폰을 점검해주고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결코 외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시간이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린 씨, 혼자 사시는데 안 외로우세요? 저는 잠시 웃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면 외로움이란 것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억지로 맞추지 않고 제 리듬, 제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제게 가장 잘 맞는 노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짐이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년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라는 걸요.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조용한 행복을 찾으며 나만의 노후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품위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교훈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한 75세 어르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간병인을 고용해보기도 하고 요양원에도 들어가 봤지만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새 길을 택하지 않겠다. 차라리 혼자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어르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